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맘이랑 강의 습득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습득력은 원래 계획에 있던 강의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휴강을 하기도 했고, 원래 제가 준비하던 거는 독서랑 뭐 예체능 교육이랑 관련해서 좀 방학에 좀 어울릴 만한 얘기를, 이렇게 강의를 좀 짜고 있었는데, 한 3일 전에 제 개인적인 이슈와 맞물리면서 갑작스럽게 이게 좀 바꿨는데, 사실은, 습득력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 친구랑 얘기를 좀 하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습득력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습득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관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둘 사이에 이런 갈등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문제가 좀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에 대해서 이제 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해결을 막 하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이제 습득력에 대한 카테고리로 좀 대화 주제가 넘어갔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자 막 레퍼런스를 조사하고 막 공부를 했어요. 막 얘기를 하면서 경험도 갖고 오고 막 책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사실 이제 매주 웨비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강의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에 대한 소스를 늘 이제 좀 챙기려고 마음 한켠에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습득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거는 앞으로 AI 시대에 엄청 필수적인 능력치인데, 그냥 단순히 있으면 좋지 수준이 아니라 생존에 굉장히 필수적이겠구나. 그리고 이게 학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 개선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습득력을 제대로 습득하시면 남편분들이나 혹은 뭐 부부 사이의 관계에서 혹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대하는 방식이나 이런 태도들이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저도 많이 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예시들이 좀 있었지만, 아는 것이 힘인 거를 크게 부정하진 않습니다. 저는 여전히 암기 학습이라든가, 어, 창의성의 반대쪽에 있다는 이유로 주입식 교육을 굉장히 많이 부정해 왔는데,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으로 끝나서 문제지, 그것 다음에 무언가를 하지 않음에 대해서는 저도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얘기하는 이제 상대평가의 암기식 학습,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걸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빨리 배워서 고쳐 쓰는 힘.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게 습득력에 대한 정의를 나름 좀 풀어서 쓴 건데, 이제 요렇게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지식의 유통기한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전문가를 양성하던 시대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 이제 저희 부모 세대죠. 저도 약간 그 끝물을 타고 있었고, 어떤 지식을 하나 배우면 그걸 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그 유통기한이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뭐 미용 기술을 하나 배웠어. 그러면 그걸로 그래도 한 5년, 10년 뭐 장사도 할 수 있고 취직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컴퓨터 자격증을 하나 땄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또 5년, 10년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게 굉장히 유통기한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로 지금 챗GPT가 버전 하나를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4.2였나?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5.2가 나와 있고, 이제 저희가 챗GPT 열광을 하기 시작한 게 이제 한 챗GPT 3.0 정도부터일 텐데, 2.5에서 3.0 넘어가는 시기에 막 이제 사용자 수가 막 늘어서 3.0부터 굉장한데 이게 AI 시대가 오는 것 같은데라고 해서 이제 4.0 요 버전이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많은 어떤 레퍼런스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거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그 버전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 혹은 다음 버전에 편승한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사라지게 돼요.
2월 안에 사라집니다. 제가 그 버전인 어떤 GPT-3를 불러오거나 그 버전에 저장해 놓은 어떤 과거 그 기록들을 가져오면 이 버전은 2월 며칠 날 삭제됩니다. 뭐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챗GPT 버전만 봐도 그 버전이 사라지는데 1년이 채 안 걸린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겼어요. 많이 아는 사람. 근데 지금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배우고 그걸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습득력은 그냥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고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시대가 끝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에서 흔히 클리셰로 많이 쓰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법조인이 나와요. 그러면서 뭐 무슨 헌법 몇 조 몇 항 뭐 아니면 뭐 민법 몇 조 몇 항에 뭐 이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무언가를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의 크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느껴지고 그게 굉장한 힘이 되는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이 아는 것 자체로는 승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의 머릿속에 무언가를 많이 암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인간한테 맡기는 것보다 AI가 대체해서 훨씬 더 AI 의존도가 높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이 생기면서 집 전화번호를 외우는 능력이 퇴화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한참 얘기했잖아요. 뭐 디지털 치매 막 이러면서 그 정도의 레벨이 아닐 겁니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있는 것은 AI가 다 해줄 거예요. 뭐 요즘 할루시네이션이니 뭐니 아직도 말이 많다고 하지만 조금만 세팅을 해놓으면 아니면 그 AI 안에 그 프롬프트를 조금만 명확하게 박아주면 그런 실수 하지 않거든요. 그 앞으로 정말 중요한 능력은 업데이트 능력이라고 제가 감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배운 거를 빠르게 내 행동에 적용시킬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내 행동 변화에 업데이트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했는데 내일부터 당장 다른 방식으로 업데이트 하는데 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글들을 봐요. 아니, 우리는 80년대에 태어나서 뭐 어렸을 때 뭐 아날로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디지털까지 하다가 뭐 제3물결이니 뭐 정보화 시대니 해가지고 뭐 우리는 뭐 계산기부터 시작해서 엑셀에 뭐 파워포인트 뭐 다 배우고 이제는 뭐 40대 50대 됐는데 AI까지 배우라 그러고 챗GPT 모르면 생활 뭐야 뭐 생존할 수 없다 그러고 언제까지 계속 배워야 되냐는 거냐 이런 한탄 섞인 그 어떤 글을 봤는데 굉장히 억울할 수 있거든요. 억울할 수 있어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은 이 변화의 그 편집점이 계속 빨라질 거예요. 내가 이거 배워서 좀 적응할라 치면 다음 게 계속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의 유통기한이, 지식의 유통기한이 엄청 짧아졌어요.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제가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 제가 강의한 계속 올리는 이런 강의안 있죠. 이 툴이 노션인데 노션 제가 배우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이 노션만 해도 제가 처음에 이 기능을 배워서 시작할 때랑 지금이랑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노션을 옛날에는 프로그램 같은 거 하나 배우면 뭐 예를 들어서 포토샵을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포토샵을 그 6.0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포토샵 6.0을 샀어요. 그거 이제 CD를 사가지고 이제 깔아가지고 썼는데 그래도 7 나와서 새로운 버전이 나올 때까지 그래도 시간이 최소 1년. 그죠? 아이폰도 새로운 버전 나오려면 최소 1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포토샵이 어떻게 됐죠? 구독 시스템으로 바뀌면서 매달, 매주 계속 새로운 기능을 구독 시스템 안에서 업데이트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예를 들어서 눕기 딴다 그러죠. 배경을 지우는데 썼던 포토샵 6.0 시절의 저의 기술은 지금은 쓸모 없어졌어요. 안 씁니다. 눕기 따는 거는 이제 딸깍 해서 이제 한 번에 끝나요. AI가 해결해 줍니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다 따줘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배워서 내가 이걸로 먹고 사는데 혹은 나의 생존을 결정하는데 써먹을 수 있는 그 시기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배워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습득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친구랑도 많이 좀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이해력이랑
습득력은 뭐가 다르냐? 또 적응력이랑 습득력은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가장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 이해력은 인풋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해석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읽거나 뭐 보거나 듣거나 하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수 있는 상태 있죠. 여기까지가 이해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인슈타인이 한 말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설명할 수 없다면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제일 좋아하는데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가 단계에서는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이해했다고 봐요. 근데 설명하지 못하면 이해가 완벽히 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력은 인풋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 여기까지요. 내 습득력은 상황을 돌파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습득했으면요. 내가 이거 얻었다는 거잖아요. get.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워서 얻었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냐면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요. 어, 리코더를 잘 부는 사람이 플룻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어, 그냥 플룻을 배우는 것보다 아마 빨리 배울 겁니다. 뭐 어떤 차이점이 있고 다른 점이 있고 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이런 뭐 쉬운 부분이 것도 다르겠지만 아마 초등학교 때 리코더를 완벽하게 마스터한 사람은 나중에 플룻이라는 악기를 배울 때 조금 쉬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통기타를 이미 마스터한 사람은요. 일렉 기타를 넘어갔을 때 그냥 일렉 기타를 배우는 사람보다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기타라는 카테고리 안에서의 습득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리코더에서 플룻으로 넘어가는 단계에서도 관악기에 대한 습득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조금 응용해서 다른 데다 적용할 수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해력과 습득력의 가장 큰 차이는 습득력은 꺼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이걸 다른 곳에 전이시킬 수 있어야 돼요. 트랜스퍼 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한 체크를 좀 해볼 건데 여기서는 이제 프롬프트상 5개로 체크를 해놓았지만 요거의 풀 버전은 제가 이따 공유를 해드리는 요 강의 안에 셀프 테스트의 1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근데 5가지 문항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 맥락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습득력이 높은지 낮은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을 조금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내가 이거를 다 체크를 하면 습득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포인트 있죠. 무언가가 다시 시도할 때 있죠. 내가 지금 방법이 틀린 것 같아. 근데 전에 실패를 했어. 근데 그러면 더 열심히 해보는 게 아니라 방법을 바꿔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을 바꾸려면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열심히 한다는 건 같은 방법에 에너지를 더 쏟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앞으로의 세상은 같은 방법으로 더 열심히 해서 될 때까지의 느낌보다 전에 했던 방법을 빠르게 수정해서 다른 방법으로 바꿔서 여러 번 시도해 보는 게 성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거 배울 때 일단 해보는 아이들 있죠. 일단 해보고 반응을 본 다음에 또 고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틀렸을 때 내가 어디서 주로 틀렸는지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그 습득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뒤에 가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아니면 이거 예전에 내가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한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뭐 예를 들어서 플룻을 배웠는데 이거 리코더랑 운지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요거 왼손 오른손이 좀 차이가 이런 게 있고 분호 호흡법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니면 통기타를 배웠던 아이가 일렉기타 배웠을 때 이거 운지법이 좀 비슷한데 코드 잡는 건 똑같은데 좀 키가 더 얇고 소리가 좀 더 다르네 이거는 그냥 소리보다는 좀 전기 이펙터를 사용해서 좀 왜곡되거나 다른 소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네 비슷한 게 있네 다른 부분이 있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습득력이 높은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울 때 훨씬 더 빠르게 배울 수 있어요. 빠르게 습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가능하려면 어떤 원리로 요 능력치를 길러야 되는지 또 다음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뇌가
공부를 완성하는 3단계 프로세스로 습득력에 대한 정의를 좀 했는데, 일단은 저장합니다. 뇌는 새로운 정보를 저장해요. 그 다음에 이제 꺼냈습니다. 인출해요. 근데 이게 꺼내 쓰는 거랑 트랜스퍼, 다른 상황에 가져다 쓰는 거, 요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정보를 저장했어요. 근데 이걸 그냥 꺼내서 쓰는 거 있죠. 여기까지가 보통 우리가 이해를 잘해서 많이 외워서 시험 문제를 푸는 정도에 해당합니다. 근데 전이까지 가려면요, 원리를 파악하고 여기서 생긴 실패의 과정들을 데이터 삼아서 업그레이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뭔가 실패했을 경우에, 뭔가 잘못됐을 경우에 왜 그러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다음 상황에 넘어갔을 때 이거를 전이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오토바이를 처음 타는 애한테 물어봐요. 너 자전거 탈 줄 아니? 내 자전거 탈 줄 알죠. 그러면 오토바이도 금방 배워.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좀 가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온몸으로 막 넘어져가면서 부딪혀가면서 중심 잡는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들을 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전거를 잘 타게 됐어요. 인출하게 됐죠.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배울 때도 그렇고, 아니면 뭐 킥보드를 탈 때도 그렇고, 어떤 다른 상황에서 내가 이걸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자전거 탈 때 배웠던 기능을 그냥 꺼내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상황에 가져다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진짜 실력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게요. 습득력이 높은 아이들이 뭘 잘하냐면요. 새로운 걸 배울 때 빨리 배워요. 이게 앞으로 되게 필요한 능력이 될 거예요. 저도 지금 20년 동안 입시 강사 하다가 지금은 파트너십으로 실리콘밸리에서 마케터 일을 하고 오퍼레이터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새로운 걸 배울 때 시작을 빨리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 수업을 한 20년 해봤는데 이걸 통해서 알게 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 한국 입시 기준, 한국 수능 점수 기준, 영어 점수를 잘 만든 방법을 20년 동안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정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학교 시험에서 100점 맞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귀신이에요. 뭐 요즘은 조금 트렌드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교육 시스템 하에서는 그러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제 방법이 안 먹힐 거예요. 전혀 안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가 새로운 일을 배울 때, 마케팅 일을 배울 때, 내가 학원에서 학부모님들을 상대해봤던 경험들, 그리고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어떤 때 내 수업이 인기가 많았고, 어떤 때 내 수업 아이들이 좀 안 좋아했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마케터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오퍼레이터로도 일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경험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걸 빨리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이 빨라요. 습득력을 기반으로 적응을 빨리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걸 잘 갖춘 아이들이 가장 큰 특징은 틀려도 덜 꺾여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그 실패를 경험한 아이들이 제대로 된 그 후처리가 없으면 회피형으로 빠지거나 뭐 불안형에 빠지거나 제대로 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자기 방어 기제가 확 발동하거든요. 그건 아이 성향마다 좀 다를 텐데. 근데 습득력을 잘 갖춰 놓은 아이들은 덜 꺾입니다. 안 꺾이거나 덜 꺾여요. 그러니까 나는 못해라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요걸 잘 못했구나. 요거가 약했구나. 다시 시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요 부분인데 제가 지금 맘이랑 이거 하면서 클래스 카드도 지금 이제 서비스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클래스 카드도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요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아이들 개인정보라서 좀 어렵겠네요. 뭔가 학습 계획을 짜주고, 그거를 실행하게 해주고, 뭔가 좀 잘 안 되고, 막 이럴 경우에 아이들마다 성향이 되게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 진도를 짜주고 그 진도를 매일매일 이렇게 해야 돼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좀 편집하더라도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과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과제가 있으면 오늘 할 일이 이렇게 과제로 뜹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과제가 이렇게 밀려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주간 계획표 이렇게 짜줘요. 이렇게 월 단위로. 그러면 오늘 할 거 이렇게 딱 떠 있어요. 이렇게 세 파트씩. 그러니까 달력으로 봐도 오늘 뭐 단어 하나 하고 문법 하나 하고 본문 암기하고 이렇게 떠 있죠. 그러면 여기 이제 성취도를 보고 과제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생길 때가 중요해요. 미완료 과제는 사실상 무조건 생깁니다. 왜냐면 매일 이거 이렇게 하게 해놨는데 매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아무 일도 없이 매일이 그냥 가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또 당장 아마 다음 주가 되면 설이라서 또 이슈가 생기겠죠. 어떤 상황이 생겨서 못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마 이 친구가 지금 오늘 거 두 개는 했는데 아직 하나는 못했죠. 이렇게 밀렸을 때 이 밀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보통 제가 이거는 이제 2, 3일에 한 번씩 체크해서 이제 개인적으로 카톡을 하거나 전화를 하거나 뭐 줌 미팅을 해서 해결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밀리면 이거 밀리는 거 보기 싫어서 아예 이 사이트를 안 들어와요. 여기를 안 들어와요. 여기 보면은 언제 들어왔는지 여기 뜨거든요. 여기 보면 5시간 전에 들어왔다고 뜨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들어가 보면 아예 여기를 접속조차 안 하고 그냥 외면해 버립니다. 회피하는 거죠. 근데 어떤 친구들은 뭐 저한테 와가지고 카톡 해가지고 할 거래요. 뭐 주말 안에 이거 할 거래요. 그래놓고 안 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만 이렇게 좀 외면 저기 뭐야 면피하고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혼자 공부하는 힘에 있어서 내가 이걸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점검할 수 있는 요 힘이 좀 스스로 습득력이 높은 아이들은 요걸 스스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주도력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없이 그냥 계속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익숙한 친구들은요, 이 프로세스를 스스로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남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경우는요, 절대로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친구를 보여준 이유는 이 친구가 잘하는 친구라서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여기 목표 설정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플하게 잘 잡아놓고 이런 거 밀리는 것도 저랑 이미 소통이 다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왜냐면 요거 이제 본문 암기하는 파트가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시간이 좀 많이 들고 이번 주에 이제 이슈가 좀 있어서 제가 요거는 제가 얘기를 한 파트이기 때문에 보여드렸는데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얘를 못하는 애라서 제가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예요. 근데 이걸 밀렸을 경우에 스스로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나 이거 안 들어갈래, 나 이거 안 할래 이런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 습득력이 높은 아이들은 혹은 저랑 미팅을 통해서 지금 이거 지금 저랑 한 달, 두 달째 하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인데 첫 달에 이제 무료 이벤트로 들어왔다가 다음 달에 다 유료로 전환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저랑 해봤어요. 아, 이거 밀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결하는구나, 점검을 이런 기준으로 하고 어떤 과제는 삭제하고 어떤 과제는 뭐 밀려서도 다시 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아예 성향별로 능력치별로 다 알려줘요. 그러면 아이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배워요. 그러니까 내가 나 이거 못해. 이거 밀리는 게 당연한 거지. 어떻게 해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부분이 약했구나로 정리하고 다시 시도할 힘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걸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아이가 저랑 같이 이걸 트레이닝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여긴 영어 공부만 계획이 잡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아마 수학도 해야 되고 국어도 해야 되고 다른 과목도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문제집을 풀어야 돼. 하나 새로 계획을 잡고 다른 과목을 해야 돼. 혹은 이 친구가 나중에 커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이만큼 있고 그리고 무언가가 밀리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 배웠어요. 중학교 때 저랑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러면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혹은 다른 문제를 이렇게 마주했을 때 우선순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시간 관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습득해 가겠죠. 왜냐면 저랑 같이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방법을 계속 알려주거든요. 밀렸을 때 마인드 세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할 때 문제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원인 파악하는 것부터 저랑 계속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배웠으면 혼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그런 경우가 드문데 옛날에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1년 딱 트레이닝 시키고요. 졸업시켰어요. 그러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영어랑 수학만 뭐 인강을 듣든지 과외를 붙든지 해가지고 따로 해결하고 전 과목을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힘을 딱 알려주고 스스로 플래닝할 수 있고 피드백할 수 있으면 졸업시켰어요. 그냥 제가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 후로는 뭐 필요한 자료만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해주고 문제집 추천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요즘은 그런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는 한 명도 없는데 예전에 제가 학원을 운영했을 때는 그런 식으로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는 능력이 자동으로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제가 제일 좀 또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건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저를 포함해서 100세 시대에 남은 몇십 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도구가 계속 나올 겁니다. 저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최근에 오픈클로라고 해서 이제 AI가 에이전트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첫 단계가 이제 실용화가 됐는데 좀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얘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얘가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알아서 메일도 써주고요. 뭐 컴퓨터에 있는 파일도 삭제를 해주고요. 일을 실제로 해줘요. 근데 AI 같은 애들이 계속 뭔가 새로 나올 때 어느 순간 뭐 제가 이건 잘 모르지만 만약 예측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챗GPT가 지금 굉장히 선두주자로서 앞서갔던 건 맞지만 어느 순간 챗GPT를 압도하는 무언가가 나와서 챗GPT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무언가가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챗GPT 안 쓰고 그 새로운 걸 배워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생길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어떤 기술을 하나를 배워서 계속 써먹는 시대가 아니라 이걸 배워서 빠르게 지금 상황에 적용해서 어떤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얻을 수 있는 걸 얻고 계속 이런 부분들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습득력을 길러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것도 빠르게 배울 수 있게 하고 적응도 빨리 할 수 있게 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좀 길러주고 그래서 저는 이 트랜스퍼 단계를 습득력의 완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잘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자친구랑 어떤 문제로 싸웠어요. 근데 그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상황이 됐을 때 똑같은 문제로 또 싸우면 안 돼요. 이러면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은 관계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일어났던 문제는 적어도 똑같은 문제로 싸우진 않아야 돼요. 혹은 그거랑 다른 상황이 되거나 조금 더 심화된 어떤 다른 상황으로 마주해야지 트랜스퍼하지 못하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이 싸우다가 결국은 서로에게 안 좋은 감정을 계속 쌓아 나가겠죠. 모든 곳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곳에. 그래서 뇌가 언제 강력해지냐면요. 내가 무언가를 그냥 배울 때, 요 단계 있죠. 저장 단계. 여기에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인출할 때 강해져요. 그러니까 꺼내야 돼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읽는 거 있죠. 예를 들어 단어를 외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어를 외운다 그러면은 단어장 꺼내가지고 외워요.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외워요. 10번, 20번 외워요. 특히 옛날에 했던 것들 중에 요즘은 아마 안 할 텐데 깜지 아시죠? 깜지. 제가 천자문 처음에 배울 때 한 글자를 100번씩 썼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거 했으니까 양으로 치면 어마어마했어요. 그 한자 공책을 아빠가 따로 사주셔가지고 한자 그 한 줄에 10줄씩 되는데 이거를 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깜지했던 거 지금 기억하시나요? 방금 채팅으로 또 어떤 분이 해보셨다고 하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이 행동을 하면 뇌는 편안해집니다. 계속 쓰는 건 익숙해져서 그러니까 팔이 힘든 거지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잘 구분을 하면 귀찮고 힘든 일이지만 뇌 입장에서는 똑같은 걸 반복해서 계속 쓰는 건요 쉬운 일이에요.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공부했다고 착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 외울 때 항상 시키는 건데 일단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본 다음에 바로 가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영어 이쪽에 써 있고 이쪽에 한글 써 있잖아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 가리는 거죠. 영어를 가린다고 쳐볼게요. 그럼 영어 가려놓고 한글만 보고 내가 그 영어 발음할 수 있나? 그 영어로 이 한글 단어를 영어 뜻으로 알고 있나? 체크하면서 기억 안 나면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린 거 치우고.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야 될 것만 남잖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쭉 읽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한글 가리는 거죠. 영어만 보고 내가 뜻 바로바로 말할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덮고 말해야 돼요. 내가 불편한 상태에서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거를 그 안에 있는 그 노드라고 하거든요. 뇌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그 기억의 연결들 링크시키는 거를 노드의 연결이라고 하는데 이걸 계속 불편한 상태로 끊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단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지 쓸 수 있는지를 시켜야 돼요. 아까 제가 영어 단어 예를 들었잖아요. 영어 단어 몇 번 읽었어? 봤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덮어놓고 뭐 영어를 가리든 한글을 가리든 말해보게 해야 돼요. 써보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바로 나와요. 여기서 메타인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상태 말고 차단시키는 거예요. 정보를 차단해놓고 내 안에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를 꺼내보는 거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많은 그 뇌세포가 활성화가 되고 지식이 연결돼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인강 보는 친구들이 많은데 인강 보면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넷플릭스 보는 거 마냥 끄덕끄덕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스스로 내가 그거를 안다고 착각해요. 왜냐면 내가 강의 들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항상 인강 보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게 왼손은 컴퓨터 스페이스바에 놓고 오른손은 백지 필기를 하고 있어야 된다. 아니면 백지 필기 못할 거면 최소 공책에 밑줄 쳐야 된다. 교재에다가. 근데 대부분의 인강 보는 아이들은 2배속 같은 거 걸어놓고 건방지게 앉아가지고 딴짓하면서 강의를 본단 말이죠. 바쁘다고. 안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학습 경험으로 남지 않아요. 내가 이걸 해봐야 돼요. 말해보고 써봐야 돼요. 영어 회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영어 회화 강의 아침에 유튜브 한 뭐 5분짜리 짧게 봤어요.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거 보고 끈 다음에 오늘 아침 유튜브에서 본 거 말해봐야 돼요. 꺼내봐야 돼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가치 있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디자이러블은 바람직하다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면 부정적이잖아요. 그냥 안 해야 되는 거고 이 방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어려움은 가치 있는 거야. 해볼 만한 어려움인 거예요. 내가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가지 태도로 좀 전환됐으면 좋겠는 부분인데 실수를 만약에 해요.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자녀가 뭔가를 잘못합니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제 엄마표 하시는 분들은 이곳에 좀 많으시니까 엄마들이 아이 옆에 앉혀서 같이 공부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얘가 틀렸으면 틀린 것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제 수업에서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숙제를 줬는데 답안지를 베낀다? 이거는 10번 중에 대부분 9 이상은 틀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기다려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아이가 틀렸을 경우에 부정적인 피드백이 돌아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떻게 바꿔주셔야 되냐면요. 여기 그 도파민은 언제 생기는지 나온 그래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측한 거가 요 굵은 파란색이요.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그래프가 요렇게 흘러가서 일단 꺾이는 요 떨어지고 있죠. 근데 실제 결과가 예측보다 위에서 반응할 때, 그러니까 여기 같은 데 있죠. 여기 삐져나와 있는데, 여기 같은데, 여기에서 보통 도파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예측한 것과 다르게 뭔가가 발생하면 도파민이 터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파민 터지는 상황 예를 들었을 때 랜덤의 확률에서 갑자기 내가 뭐 잭팟이 터졌어요. 도파민 막 빵빵 터지죠.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늘 썸남 오빠를 만났어요. 거기서 도파민이 터진단 말이에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근데 내가 오늘 축구를 만약에 하는데 내가 5대 0으로 이길 걸 내가 알고 경기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경기 자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거기서 이긴다고 해서 재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이기는 상황에서 이기면 재미가 없어요. 그거는 도파민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발생을 하면 뇌가 여기서 업데이트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요. 실수를 만약에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혼내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에 안 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뇌는 내가 실패했다고 느껴서 그거를 뭐 무력감을 가지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이런 감정을 가져가는 것보다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법을 찾도록 해주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꺾어졌을 때 실제로 예측하지 못한 부분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이 부분을 만들어 주셔야 업데이트가 됩니다. 여기가 전이가 될 수 있는 포인트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지 몰랐는데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오토바이를 처음 타봐요. 전에는 자전거만 좀 타봤어요. 자전거는 어렵게 어렵게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이제 두발 자전거 탈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아무도 나한테 제대로 된 설명도 안 해주고 와가지고 오토바이 주면서 너 자전거 타봤어? 네, 자전거 탈 줄 압니다. 네. 그럼 이거 탈 수 있어. 그래서 키 줬어요. 근데 내가 처음에 막 무서워요. 이거 너무 큰데? 무거운데? 뭐 핸들이 잘 안 움직이는데? 어떡하지? 근데 자전거 탈 때의 기억을 착 살려가지고 나는 원래 이거는 이렇게 좀 넘어지고 힘들고 다치고 그럴 거라고 예측했는데 의외로 내가 이게 잘 타죠. 뭐야? 너 오토바이 잘 탐? 여기서 도파민 터지는 거죠. 여기서 내가 습득력이 성장했구나. 내가 이걸 할 수 있구나라는 새로운 정보가 뇌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것 자체에서 오는 게 아니라 전에 내가 자전거 타면서 막 넘어지고 막 무서워하고 막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는 오토바이까지 탈 수 있게 되는 상태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혹은 실패는 혼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습 단계에서 특히 아이들이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얘가 이 문제를 틀렸으면 그냥 틀렸다고 혼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왜 이걸 틀렸는지를 파악하셔야 되는데 그거 파악하는 건 제가 좀 이따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전이를 어디로 하는지 응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머님들 이제 수학 문제집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초등학생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보통 수학 문제집을 사서 풀리실 텐데 대부분의 문제집이 처음에 개념 설명하는 페이지가 쭉 나오고요. 옆에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빈칸 채우는, 뭐 숫자 채우는 퀴즈 같은 게 조그맣게 한 두세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크게 머리를 쓰지 않아도 옆에 나와 있는 개념에 나와 있는 식을 적용하면 숫자만 바꿔서 풀 수 있을 만한 레벨의 문제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개념 문제 파트예요. 여기를 막 잘 풀어요. 그러면은 이게 익숙해지겠죠. 근데 이 공식, 예를 들어서 오늘 피타고라스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풀 수 있는 막, 뭐 함수 문제부터 해서 뭐 방정식부터 해서 수많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여기로 트랜스퍼 할 수 있는가? 내가 집에서는 문제를 되게 잘 풀었어요. 뭐 정해진 시간 안에 또박또박 잘 식도 쓰고 풀었는데 시험장 가서 적용을 하지 못해요. 응용이 안 돼요. 장소가 바뀌었더니 환경이 바뀌었더니 이게 잘 적응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전이 훈련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봐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단계는 어느 수준 이상이 됐으면은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아까 표지에서 얘기했던 요 시대 있죠, 요 시대. 누가 더 많이 아는가? 이 널리지 퀀티티 시대에서는 요거 똑같은 문제 반복한 애들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중등 내신 대비할 때 많이 썼던 방법인데 한 단원에 어휘 문제, 문법 문제, 대화문, 그리고 본문 파트 합쳐가지고 한 200문제씩 갖고 와요. 그리고 때려 풀립니다. 하루에 200문제에서 250문제 정도 풀리고 막 그랬거든요. 10시간씩 학원에 붙잡아 놓고. 이걸 10 to 10이라고 하는 아주 빡센 문화가 있는데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있나요? 저도 그 시절에 학원 강사였기 때문에 이거를 엄청 시켰었는데 그렇게 애를 소위 말해 양치기라고도 하고 조진다고도 하는데 그러고서 학교를 보내면요 이 아이는 250문제, 200문제 풀면서 웬만한 문제 유형은 다 훈련이 됐어. 그리고 틀리면은 이거 왜 틀렸는지 선생님이랑 1대1로 붙어가지고 첨삭 지도를 다 받았어. 이러면은 얘가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시험장에 갔을 때 이 비스무리한 문제만 나와도 이거 용법 찾는 문제구나 바로 알아채요. 근데 조건과 상황을 살짝 비틀어서 문제를 내면요. 이해를 못해요. 그 유형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이해를 못해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랑 똑같냐면 그 재작년에 수학 킬러 문제 없애라라는 이제 지시가 있었고 평가원에서 그거를 정말 완벽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킬러 문제의 전제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은 과정을 사용해야 하는 문제를 없애라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개념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라 이런 거였는데 그 평가원에서 그 수능 시험 문제 내는 교수님들이 트랜스퍼를 기가 막히게 해서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킬러 문제 없애라고 했을 때 수능 가뜩이나 이제 공신력 잃어가는데 진짜 쉬워지겠구만 이렇게 저는 오해했습니다. 이게 웬걸? 평가원에서 이 어려운 걸 해냈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를 없앴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에서 얘기한 그 킬러 문제 기준을 완벽하게 딱 지켜서 없앤 다음에 정말 개념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면 이 트랜스퍼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이걸 저는 그 업계에서
안에 있는 내용물은 똑같은데 포장지만 화려하게 바꿔서 낸 문제라고 얘기하는데 애들이 포장지 묶는 방식이 바뀌니까 껍질을 못 가는 거예요. 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그러니까 수능이 앞으로 저기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가와 상관없이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최소 2028년도 수능까지는 일어날 일입니다. 수능 수학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서 어떤 유형이든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뭐 포장지 껍질이라고 치면 뭐 이빨로 물어뜯어야 되는지 아니면 손가락으로 두 번 비틀어서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 가위로 잘라야 되는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험장에서 처음 마주해야 돼요. 미리 연습해 갈 수 없어요. 기가 막히게 문제 냅니다. 킬러 문제 수준이 아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가 됐고 학원에서 선행을 암만 해도 심화를 암만 해도 그걸만으로도 뚫을 수 없는 진짜 찐 수학 고수들만 뚫을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가 아예 바뀌었어요. 영어도 요번에 그 그래도 1등급 4%대는 유지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3%대로 줄어들면서 또 누가 책임지고 하면 못 벗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이 어려웠다 쉬웠다에 대한 기준 자체가 고등학생 혹은 재수생들이 풀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는가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평가원에서는 이악물고 전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으로 익혀가지고 온 애들은 줄줄이 나가 떨어지고 있어. 1등급 절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배운 지식을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과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이든 수학이든 영어든 국어든 모든 과목에서 갖다 쓸 수 있어야 돼요. 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마인드셋이 습득력을 좀 기르려면요. 성장 마인드셋이 세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실수는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성장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지 애매하죠. 그 노력 부족이야라고 하면 사실 어떤 노력을 더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습득력이 주목받는 시대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에너지를 더 쏟는 방식보다는 방법을 바꿔서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전략을 바꿔볼까? 어떻게 바꿔보지? 요런 혹은 반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략을 바꿔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수를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그래서 그냥 틀렸다고 혼내는 게 아니라 분석해 보는데 제가 아까 왜 틀렸는지 집중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크게 제가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했어요. 1번 모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개념 파트 시간에 졸았어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애초에 이해 단계가 해결이 안 된 상태죠. 모른다. 근데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초등학생들이 학원에서 모른다고 질문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선생님 몰라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 와서 모르는 걸 설명해 줄 때까지 답을 풀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서 뭘 모르겠니? 라고 물어보면 다 모르겠다 그래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꿀밤 한 대 때리고 싶죠. 여태 설명했는데 왜 다 모르는 걸까? 얘가 다 모르는 이유가 뭐지? 그러니까 여기를 채워줘야 돼요. 이 아이가 여태 나는 앞에 20분, 30분 동안 오늘 삼각함수에 대해서 신나게 설명을 했어요. 오늘 투부정사에 대해서 쭉 필기까지 해가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유튜브 한번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가 정보가 막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거가 되나요? 저는 어떤 유튜브 영상은 반복해서 밤마다 막 10번, 20번, 20번 계속 보거든요. 왜 보냐면요. 적어도 이 개념이 머릿속에 이해가 되고 적어도 내가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외워져 있어야 나한테 적용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모른다라는 개념 자체에서 왜 몰라?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냐면요. 100번 모르면 101번 설명해 준다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원 강사인 저도 그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학원에서 아이들한테 특히 뭐 투부정사라든가 관계대명사라든가 뭐 수동태라든가 뭐 좀 어려운 파트들 개념들 있잖아요. 그럼 설명하기 전에 미리 얘기를 해요. 내가 이제 설명을 최대한 너가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건데 만약에 설명이 15분 후에 끝나고 나서 너가 이해를 못했으면 그거는 내 잘못이야. 이렇게 깔고 시작해요, 애초에. 왜 그러냐면요. 1번, 아이 수준에 맞게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해줘야 좋은 강사거든요.
막 어려운 말 써가면서 화려하게 막 한쪽 손 주머니에 꽂고 앉아가지고 분필 막 던져가면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하는 거는 그건 인강 찍을 때 한 번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진짜 학원 강사가 옆에 붙어서 1대1로 해줘야 되는 거는 알 때까지 설명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알려면 얘가 어디서부터 뭘 몰라서 어떤 레벨로 설명해줘야 되는지는 강사가 선택해야 돼요. 얘가 최상위급인지 중상위권인지 완전 최하위권인지 얘가 지금 문법 개념이 어디까지 잡혀 있는지, 단어 스펙트럼은 어디까지인지 강사가 판단해서 얘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씹어서 넘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했으면 백다 강사 탓입니다.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 뭐 학생이 딴 생각해서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학생 탓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강사 탓입니다. 오죽 강사가 설명을 못하고 재미가 없으면 얘가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해요. 그러면 얘가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너네 돈 내고 왔잖아. 나한테 이거 배우려고 돈 내고 왔는데, 이거 알려고 왔는데, 돈까지 내고 시간 내서 왔는데, 네가 이거 모르면은, 그거 돈 받은 내가 책임져야지, 돈 낸 네가 책임져야 되냐. 나한테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질문해라. 알 때까지 설명해 주마. 단, 100번쯤 됐을 때 내가 짜증은 한 번 낼 수도 있다. 사람이니까.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 줘요. 근데 모르겠다고 질문하는 학생이 위축되거나 주눅들게 만드는 문화 자체는 사라져야 돼요. 학원에서도 교실에서도 집에서도 사라져야 돼요. 너 이거 왜 몰라?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몰라도 된다까지 가면 너무 좀 무책임한 것 같지만 모를 수 있어요. 이 모른다에 대해서 특히 학생들, 아이들이 모르는 거에 대해서 어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 줘야 돼요. 특히 학습에 대해서. 거짓말 말고. 거짓말은 아예 논외입니다. 거짓말로 모른 척 하는 건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근데 진짜 모르는 경우에는 얘가 뭘 모르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이 파트가 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헷갈려서가 있는데 얘가 알기는 아는데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는 상태 있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제대로 습득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뭔가 알긴 알아. 근데 이런 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헷갈린다가 어느 포지션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중학교 2학년 애들이 이제 바뀐 개정 기준으로 과학 시간에 이제 암석을 배워요. 그러면은 암석을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이제 샘플을 이제 출판사마다 좀 다른데 이제 이런 거 알려주고 뭐 화산암이니 뭐 화성암이니 뭐 현무암이니 막 이런 말 이제 막 배워요. 그러면 헷갈리겠죠. 이걸 안 헷갈리고 완벽하게 외우려면 충분히 반복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걸 어, 안 보고도 쓸 수 있을 정도로 딱 암기를 해야죠. 요 파트는. 그러니까 모르는 거랑 헷갈리는 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헷갈리는 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헷갈려 하고 있으면 어느 단계까지 정확히 알고 있고 어디를 헷갈려 하는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은 없는 파트예요. 비어 있어요. MT예요. 근데 헷갈리는 거는 막 뒤죽박죽 뭐 이렇게 꼬여 있는 겁니다. 현무암의 속성을 화강암의 속성이랑 막 섞어 놓고 막 변성암의 특징과 화성암의 특징을 막 섞어 놓고 요런 거는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는 다 들어가 있는데 조립이 안 되는 상태. 그러니까 모르는 거랑 헷갈리는 거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급해서 그거는 남학생들 특히 핸드폰 게임을 못하게 핸드폰을 뺏어놓고 이거 다 풀면은 게임 시켜줄게라고 했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사실은 성향 탓도 좀 있어요. 사람을 성격상 제가 겪어봤는데 성격 급한 건 답이 없어요. 평생 그 사람은 그렇게 살 거라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융합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히고 주변 사람들도 이 급함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뭐 정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여러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급해서는 음, 사실은 좀 분위기를 좀 체인지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풀 이유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인지시켜주면서 지속적으로 컴다운 해줘야 되는데 이건 사실 타고난 성향에 가까워서 어머님들이 제일 많이 좀 속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속상하다기보다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빡이 많이 칠 수 있습니다. 너 왜 이렇게 급하니? 왜 이렇게 이거 이렇게 빨리 푸는 거야? 네,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천천히 풀 수 있도록 분위기를 좀 유도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몰라서랑 비슷합니다. 계속 해주셔야 돼요. 계속. 왜냐면 오늘 급한 아이는 내일도 급할 거고요. 내일 모레도 급할 거고 1년 후에 3년 후 5년 후도 급할 겁니다. 잘 안 고쳐질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어머님은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친구가 실제로 급해서 손해보는 상황이 없도록
이런 트레이닝들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가 틀렸으면 혼내지 마시고 얘가 몰라서 그랬는지, 헷갈려서 그랬는지, 급해서 그랬는지, A인지 B인지 C인지 분류를 딱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집에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루틴을 좀 짜보는 건데 3분 동안 꺼내보는 겁니다. 3분 동안 꺼내보시고 2분 동안 꺼내기가 잘 됐으면 요 단계는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자, 예를 들어서 잘 꺼냈어요. 그러면 네가 방금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고,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고, 어떤 방식으로 학습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왜 잘 됐는지, 아,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서 좀 잘 됐는지, 뭐, 아니면 오늘 공부하기 전에 뭐,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좀 집중이 잘 됐는지, 아니면 반대로 뭐가 좀 안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원인을 찾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세 가지가 사실 다는 아니에요. 이거 말고도 외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 딱 포인트를 잡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외적인 부분도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몸이 안 좋았어. 뭐 친구랑 싸서 기분이 안 좋았어. 아니면 엄마가 앞에 가지고 뭐 요리를 하는데 뭐 소리가 너무 신경 쓰여가지고 집중을 못했어. 뭐 여러 가지 상황들 말고 내적으로는 요 정도로 분류를 해서 이해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2분 동안 찾은 다음에 1분 동안은 그럼 어떻게 하지? 어떻게 고치면 좋을까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자, 이해했니?라고 물어보는 거는 딱, 이런 거예요. 얘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수학이라고 쳐볼게요. 오늘 뭐 1차 방정식을 배웠으면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설명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해했니에 대한 대답은. 1차 방정식은 이거야. 근데 이걸로 질문을 해도 똑똑한 아이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질문 자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주면 아이가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죠. 오늘 배운 거 세 가지로 말해볼래? 아니면 뭐 세 문장으로 말해볼래? 아니면 기억나는 거 세 가지만 말해볼래? 그러면 오늘 배운 일차 방정식에 대해서 뭐 다는 기억이 안 나더라도 뭐세 가지 정도 기억나는 거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가지 다 말했으면 뭐 다른 거 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더 말해볼래? 할 수 있겠죠. 꺼내는 겁니다. 꺼내는 거. 얘가 제대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꺼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뭐 학원에서 이 과정을 이제 뭘로 대체하냐면 퀴즈 아니면은 뭐 데일리 테스트 아니면 뭐 진단 평가 뭐 이런 걸로 해결합니다. 근데 이런 거 말고 여기는 이제 엄마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면은 네가 배운 거 한 개만 예시로 설명해 줘.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수동태를 배웠어. 그러면은 뭐 수동태 문장 네가 예시로 한 세 개만 만들어 봐. 아니면 한 개만 만들어 봐. 이런 식으로 써먹어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책이랑 노트는 덮고 진행을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드백 줄 때는 몰라서 그랬는지, 헷갈려서 그랬는지, 급해서 그랬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주는 거죠. 자, 몰랐으면 다시 공부해야죠. 개념 한 줄 다시 적고. 근데 요거는 이제 예시에 불과한 거니까, 뭐 책을 다시 읽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문제를 다시 풀어보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는 부분은 내가 뭘 헷갈렸는지를 꺼내놓고 제대로 짝을 찾아줘야죠, 짝을. 헷갈리는 부분은 조립이 잘못된 거니까 제대로 조립할 수 있도록 그 표를 만들어서 보여준다든가. 그 다음에 급해서 그랬으면 단위를 쪼개주는 거죠. 조건을 뭐 말하든가 아니면 이거를 뭐 시간 제약 없어 천천히 풀어도 돼 아니면은 한 문제만 먼저 풀어볼까라든가 쪼개주는 거죠. 급하지 않게. 그런 식으로 작은 전략들을 새로 세워서 한 가지만 바꾸는 겁니다. 한 가지만. 원인을 파악한 후에 다 바꿔서 하지 말고 한 가지만 바꾸는 겁니다. 한 가지만. 그래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실제로도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뭐 패드 학습을 해보시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이론들이 다 들어가 있을 텐데 뭐 순서를 바꿔서 풀어본다든가 뭐 형태를 바꿔서 이것도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중고등학생 정도 레벨이 됐거나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의 어떤 그 문해력이 되는 친구들이면 이걸 스스로 문제를 만들어 보게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양이 좀 더 중요한 어떤 입시 형태를 가져가다 보니 이걸 선생님들이 해주죠. 비싼 돈 받고. 다양한 어떤 문제지라든가 다양한 형태의 이런 학습 액티비티들을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해주고 어떤 뭐 외부 지문이 나오든 어떤 좀 다른 응용 문제가 나오든 학원에서 돈 받고 이런 걸 대신 해줍니다. 근데 저는 집에서
엄마가 같이 해주시거나 혹은 이걸 학생이 직접 해보면 굉장히 똑똑해집니다. 굉장히 똑똑해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요거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애가 초등학생이면 수학 문제 풀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너가 객관식으로 한번 바꿔서 문제를 만들어 볼래? 그 한 문제 만들어 보면서 생각을 하겠죠. 이거 문제 바꿔서 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주관식을 객관식으로 바꾸는 거랑 객관식을 주관식으로 바꾸는 거랑 또 굉장히 다른 아마 상황일 거예요. 프로세스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풀 테스트지를 만들어 보는 것도 엄청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습득력은 태도예요, 태도. 제가 늘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태도인데 삶의 태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외워서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는 것보다는 전이 옮겨갈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지식을 배우는 데에 적용할 수 있고 옮겨서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실수는 혼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다음에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해결해야 되는 부분, 좀 더 강화시켜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부분, 여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틀렸다고 혼내시거나 하는 경험을 많이 아이에게 쌓아주게 되면 안 좋습니다. 이거 제가 구몬에서 잠깐 일할 때 배운 건데 동그라미는 크게 쳐주고 틀린 표시는 작게 해주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저는 나중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되면 채점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됐다고 생각하는데 채점할 때 알려주세요. 맞은 문제 동그라미는 크게 크게 쳐. 틀린 문제는 작게 표시해. 대신에 다음에 알아볼 수 있을 정도만. 그래서 다음에 내가 이걸 공부를 다시 해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로 가져갈 수 있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풋보다는 아웃풋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일단 꺼내놔야 돼요. 내가 미스테이크 하더라도 실수하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일단 꺼내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자꾸 반복하는 이 피드백 상황을 실패로 여기는 게 아니라 성장할 수 있는 세팅 값으로 여기셔야 돼요. 빠르게 실패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 이게 제가 생각하는 습득력의 모델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